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치영입니다. 생활하시면서 AI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내 주변의 변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챗 GPT로 시작된 이 AI 기술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기술 변화에 또 어떻게 적응해야 투자의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오늘 AI 기술 변화 그리고 이 생태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뽑은 제목은 AI 슈퍼사이클, 지금 담아야 할 종목은인데요. AI 기술 변화와 관련된 얘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챗 GPT와 제미나이, 그록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부터 의료 AI와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자리 잡은 AI의 단계별 구조부터 그에 따른 밸류체인 자세히 살펴보면서 쇠 섹터와 종목들 찾아보시죠. 먼저 AI는 세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단계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생성형 AI가 등장했고요. 두 번째는 추론 단계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답을 도출하는 리저닝 AI,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까지 여러 입력을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모달 AI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단계로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단말기에서 안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로봇처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인공지능이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자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과 메타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을 투자하며 데이터 센터와 PC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투자 확대 기조는 결국 AI 서비스가 커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전력망에서부터 변압기, AI 칩과 메모리, 냉각 시스템, 그리고 스토리지의 전력 안정화 장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AI 밸류체인이 펼쳐지는데요. 먼저 구조적으로는 컴퓨팅과 냉각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AI 칩과 HBM 메모리, 즉 반도체가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부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중엔 GPU와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HBM 개발에 나선 우리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자리하는데요. 이어서 컴퓨팅의 발열을 잡아주는 냉각 시스템에서는 당장은 수랭식이 주류지만 앞으로는 액침 냉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를 비롯해 AI 시장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그렇다면 과연 HBM을 가장 많이 사가는 건 누굴까요? 트렌드포스의 올해 구매 점유율을 예상치를 보면 엔비디아가 약 73%로 압도적입니다. 자체 가속기 생태계를 키우는 구글이 11%, AMD가 7%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즉, 엔비디아 중심의 수요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더 좋은 성능의 HBM을 공급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그동안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발열 문제를 잡으며 드디어 벽을 뚫어냈는데요. SK하이닉스가 HBM4 개발 완료 소식을 전하는 등 시장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내년 엔비디아가 내놓는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HBM4에서는 삼성이 더 우세한 동작 속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 내년이 진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HBM 경쟁의 이면에는 소부장과 패키징 기업들이 자리합니다.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세라믹 부품과 커츠, 실리콘 웨이퍼 같은 소재는 물론이고 칩을 정밀하게 붙이는 본더 장비가 핵심인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본더가 도입되면서 내년 초 출시를 예고한 한화세미텍, 2027년 양산 목표와 함께 AI 기능을 탑재한 장비를 준비 중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2028년까지 시장 진입을 노리는 LG전자까지 3파전 구도가 뚜렷합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IT 수요 회복이 기대되며 부품 밸류체인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고객사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종목을 주목하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메모리를 보관할 저장 창고도 필요하겠죠. 스토리지는 eSSD와 HDD로 나뉘고요. 이때 낸드를 기반으로 하는 eSSD 시장은 사실상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32%를 차지하며 1,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마이크론이 약 10%로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환의 핵심이 되는 이 SSD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스토리지 수요가 커지면서 기반이 되는 낸드 플래시 시장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390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낸드 시장은 올해 1,030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온디바이스 AI 확산까지 겹치면서 고용량 낸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AI 밸류체인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이어지는 전문가 인사이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 변화의 핵심을 꼭꼭 집어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테크밸리 지식그룹의 손정우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AI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관심을 제일 많는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였을 테고요. 엔비디아와 연결돼 있는 TSMC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면 SK하이닉스 이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최근에 갑자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세요.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라든지 오라클이라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게 과연 진짜로 기술 변화 때문인지 뭔가 트렌드가 변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AI 산업을 투자 관점에서 네.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훈련의 시대, 2단계는 추론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3단계는 서비스의 시대다. 여기에서 현재 시점은 2024년부터 2026년은 추론의 시대의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부터는 서비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추론의 시대에서 정점에 있고 네. 서비스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 추론의 시대에서 브로드컴, 오라클이 있고 거기에 또 서비스의 시대로 확대가 되면은 삼성전자로 주도주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으로 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이전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주목했던 건 이른바 HBM이라는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네. 이 HBM이 아직도 사실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목은 하고는 있는데 HBM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지금은 또 HBM4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AI에서 네. 데이터를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엔비디아의 GPU가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GPU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HBM의 역할이 됩니다. HBM을 고속도로에 비유를 하게 되면은 차선 자체를 왕복 2차선에서 8차선까지 넓힐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제한 속도도 100km에서 110km, 120km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동시에 훨씬 더 수많은 자동차들이 쉽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져서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HBM 자체가 단순히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GPU의 고객사와 함께 중간에서 발열 문제, 뒤틀림 문제, 신호 처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좀 못했던 부분이고 신뢰성이 좀 약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HBM3와 HBM4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층에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자체의 GPU 칩은 일반적인 범용의 칩이거든요. 일반적인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1층을 같이 협업해서 설계해 주는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빅테크들이 삼성전자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1층에 재설계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TSMC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TSMC와의 이런 네트워크 문제에서 과연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맞춤형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HBM4로 가면서 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기술 변화 속에서 어느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AI 생태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HBM의 수율 문제가 매우 네. 중요해졌고요. 사실 이 수율을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후공정에서 검사 네네. 테스트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단의 전공정부터 잘 만드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과 후공정의 최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들을 보면 후공정은 좀 약했고 전공정은 좀 강했습니다.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전공정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른바 전공정의 장비주들은 좀 아무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던 거고요. 네. 이제는 후공정이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어갔고 이후에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공정으로 동시에 최적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소부장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디램 시장에 조금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이 패키징과 관련돼서는 전공정 쪽이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하면 HBM 쪽으로 가면서 후공정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고 이제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모두 관심을 받는 시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특히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그 소부장 업체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목해야 되는 분야가 네네. 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GPU처럼 연산을 해주는 반도체에 네. 붙어가지고 이 칩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게끔 밑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는 기판 자체가 성능이 좋아야 연산의 GPU의 성능까지 좋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기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과거에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비교해 보면 2017년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17년으로 가보면 그 앞에 2013년, 14년부터 스마트폰 혁명으로 네. 관련된 소부장 주가들이 많이 좋았었고요. 2017년에는 클라우드 혁명으로 일반적인 서버 투자들이 폭증을 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매우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디램 투자든 낸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소부장 주가들이 매우 좋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AI 서버 투자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일반적인 서버 투자도 확대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의 시대가 되면 이 스마트폰의 수요는 아직 회복이 되기 전이고 앞으로 피지컬 AI까지 도래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수많은 이제 반도체들일 거고요. 이런 더 큰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네네. 가장 큰 악수 효과를 보일 산업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게 기판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이면 우리 밸류체인 상에서 기판 회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기판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네네. 분류를 하면 이 서버용 기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디바이스용 기판 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현재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서버용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소페타시스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 서버 보드를 만드는 게 이소페타시스인데요. 서버 보드는 이 보드 위에다가 여러 칩들을 올려놓는 그런 기판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앞으로 중요해지는 기판은 패키지 기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삼성전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 기판은 GPU나 CPU 같은 핵심 칩들 바로 밑에 깔리는 기판, 조금
서버 보드보다는 네. 작은 기판을 얘기를 하는데 음. 이 기판이 이 칩들과 성능 자체를 최적화시켜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었던 뭐 인터포즈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아예 뭐 최적화시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판의 기술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직전까지 가장 화두가 됐었던 유리기판을 얘기를 네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유리기판은 실제 양산 과정에서 뭐 원가 문제나 가공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이 딜레이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기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 세라믹 기판 쪽입니다. 이 세라믹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유리보다는 좀 더 다루기가 쉽다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전공정에서 충분히 다뤄봤던 소재라는 점에서 반도체에서 쓰임새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세라믹 기판으로 가게 되면은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 그리고 KCC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앞서 얘기한 패키지 기판도 해당이 되고 세라믹 기판에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기가 패키지 기판을 앞으로 잘하게 될 건데 그 패키지 기판 밑에 세라믹 기판이 좀 더 이제 하위 분류인데요. 유리 기판으로 가기 전에 중간쯤으로 세라믹 기판을 우리가 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세라믹 기판이 예전에 삼성전기가 세라믹 기판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그게 분사돼서 만들어진 회사가 상장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소부장 업체로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샘CNS라고 하는 네네. 기업이 있고요. 작은 기업 중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간 단계에서 세라믹 기판에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기술 자체가. 자, 이제 기술 변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반도체 역시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체인도 보고 아까 이제 메모리 시장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런 밸류 체인에서 이런 기업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좀 구체화를 좀 시켜볼까요? 국내의 밸류체인 자체가 사실 메모리 중심으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로 확장하게 되면은 브로드컴, 오라클의 주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론의 영역에서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인데 특히 낸드 시장이 25년에서 26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크게 부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엄청 큰 첨단의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HBM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일반 서버가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이제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단순히 뭐 골목 앞에 있는 도로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중간에 한 번 더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저장을 시켜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반 서버들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일반 서버에는 HBM을 넣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뭐 DDR5 같은 DRAM이나 그리고 이 스토리지 자체 디지털을 저장해주는 역할이 뭐 SSD나 HDD까지 해서 두 역할이 서로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스토리지의 병목이 오고 있고 그 역할을 SSD도 해야 되고 HDD도 해야 되고 그거 자체가 다 낸드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관련된 낸드의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가 시장에 주목을 계속 받게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레거시 쪽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으로도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HBM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가던 시장이 이제는 여기가 너무 커져서 주변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들도 필요해라는 시장이 형성됐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그러면 당장은 약간 레거시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당장은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뭐 그게 언제까지라고는 단정질 수 네네네. 없겠지만은 당장 뭐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더라도 레거시 쪽에 초점 맞춰서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자체에 일반적인 뭐 HBM이 들어가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인데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왔다.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 서버 쪽은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더 네.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좋아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주가는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쪽에
더 좋아지는 주가가 좋아지는 특성이 있으니 음. 당분간은 레거시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만 뭐 전체 레거시 뭐 소부장 업체들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그 네. 중에서 말씀드렸던 뭐 SSD나 HDD나 관련된 음. 뭐 네트워크 관련된 병목에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업체나 뭐 기술력이 있는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선별을 옥석 가리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 동향하고 밸류체인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들 보면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레거시 쪽에도 좀 주목을 해야 돼. 우리 랜드 하는 회사들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시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군데일 텐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시는지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기술 변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국내에 상장사가 있다면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네.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랜드에서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비교하면 우선은 삼성전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춰라. 왜냐하면은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HBM 때문이거든요. HBM을 못했고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일반적인 레거시 자체는 하이닉스도 비중이 높습니다. 네네. 주가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부각이 좀 더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하다가 좋아지는 그 초입에 네네.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힘을 내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은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좋아질 텐데 네. 거기에 우선은 첫 번째는 장비가 좀 주목을 받겠죠.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평택의 이제 투자가 디램뿐만 아니라 랜드도 시작이 될 거고요. 또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테일러의 네네. 파운드리 투자도 동시에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동시에 투자가 막대하게 진행되는 시기가 거의 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장비주 중심으로 1차적으로 먼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메모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업체, 메모리에와 파운드리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업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전공정도 하면서 후공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종목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스,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전공정, 후공정을 같이 넘나들면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공정이 후공정과 같이 최적화를 위해서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국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좀 실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라고 보면은 증착 쪽 장비들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끝내볼까요? 네. 네. 이게 투자 기간이 네. 코로나 이후에 길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HBM 관련주들이 초기에 부상이 되고 나서 좀 흐름이 꺾였던 시점을 한번 잘 보시면 그게 작년 6, 7월 정도, 작년 상반기 끝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때로 되돌아가면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네. 의심을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의심이 어쨌든 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 투자를 했더니 돈이 되더라고 하면서 추론의 영역에서 추론의 시대에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가 어느 시점에 꺾일 것인지에 대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결국 그거는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막 지금처럼 언론의 뉴스에 도배를 하는 상황에서 점점 식어지는 시기가 되면 아마 주도력이 약해질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좀 약해질 거고 그때쯤 무렵부터는 우리가 밸류체인에서는 3단계인 서비스의 시대로 넘어가서 좀 미리 선점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로봇, 자율주행, 드론,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AI 에이전트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외 모두 다 스터디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이미 1차적으로는 주가가 꽤 올라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좀 선별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비스의 시대는 2026년부터 저는 2030년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AI 사이클의 끝까지 좀 보시려면은 서비스 관점에서 밸류체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단계로 기술 발전의 시대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뭐 딱 분절돼서 여기까지는 여기고 여기까지는 여기고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게 이제 섞여가면서 우리가 기술 발전과 시대의 변화가 이끌어지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원의 시대의 정점에 있고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아까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서비스의 시대로 갈 텐데 앞이 어느 정도 튼튼해야 서비스도 강화가 될 테니까요.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뒤에 나오시는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오늘 이 AI 반도체 기술 변화와 밸류체인과 관련돼서는 테크밸리 지식그룹의 손정우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AI 발전 단계 중 마지막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AI가 더 이상 화면 속의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두 축,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부터 확인해 보시면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은 0단계에서 5단계로 나뉩니다. 조향과 가속, 제동을 모두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확인해야 하는 2단계가 바로 현재 시판 중인 자율주행차고요. 마지막 5단계가 되면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자율주행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퓨런티어는 카메라 기반의 인지 모듈을 개발해 테슬라의 E2E 방식과 유사한 기술을 연구 중이고요. SOS랩은 자율주행 필수 센서인 라이다 기술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칩셋 미디어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영상 처리 IP를 개발해 공급하고 HL만도는 제동과 조향 장치,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지도 데이터를 담당하며 밸류체인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노란봉투법과 4.5일제 추진 기대감에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기도 했던 로봇주도 살펴보시죠. 시장의 화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기계적으로 구현한 장치입니다. 두뇌는 AI 소프트웨어, 눈과 귀는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이어서 관절과 뼈대, 손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름에 휴먼이 들어가는 만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가 로봇 동작의 핵심으로 손꼽히는데요.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원가의 70에서 80%가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보티즈는 최근 로봇 손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고객사와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에도 액추에이터를 공급했습니다. 하이젠 R&M은 산업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국산화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 사면은 현대차 그룹의 전장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하는 동시에 휴머노이드용 3-in-1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로봇주들의 단기 급등세와 달리 실적은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로보틱스 기업 중 올 상반기 매출 성장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제조 현장 자동화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2분기 전년 대비 96%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요. 현대무벡스가 32%대, 로보티즈도 소폭 올라섰지만 뉴로메카부터 유진로봇은 큰 폭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 실적과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업을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시장을 한 발 멀리서 보면 결국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같은 과제를 풀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 알고리즘인데요. 자동차는 고속이동체, 로봇은 저속이동태지만 이동이라는 핵심은 동일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동 알고리즘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두 시장을 모두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적과 기술이 뒷받침하고 이동 알고리즘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피지컬 AI 시대를 책임질 기업은 과연 어떤 곳일지 그 귀추를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AI 밸류체인 브리핑 박정원이었습니다. AI 발전의 기술 동향을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들도 좀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AI의 마지막 단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디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른바 피지컬 AI라고들 부르는 서비스 분야들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관심 분야
관심받는 분야가 로봇 자율주행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앞서 그 로봇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뭐 좀 축소를 시켜놨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작년 말에 이제 올해 2025년을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저희가 꼽았던 게 네. 무감독 유료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진행하는 건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웨이모와 테슬라 중심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단계이고 이건 이제 자율주행에서 시작된 단계이고요. 이게 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전 노동이 제거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사실 자율주행하고 로봇을 분리해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도 로봇 테마 따로 자율주행 테마 따로 물론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이걸 굳이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기준점이 거의 네네.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로 보셔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해결해줘야 되는 일은 이동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느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사고 없이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자동차들이랑 충돌이 없이 운행을 잘 할 수 있는지 네. 게다가 속도가 100km 이상의 속도에서 움직이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과 협동 로봇을 얘기할 때 차이점이 협동 로봇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로봇이 잘못 움직여서 사람을 해친다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센싱을 하고 이걸 네. 피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두 개 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다 이동에 대한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자동차는 이제는 그냥 이동 로봇,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 로봇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휴머노이드가 진행을 한다면 네.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엔드 투 엔드 방식인데요. 네. 우리가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로봇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조종을 한 사람에 한 대씩 하게 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율주행을 하게 될 때도 택시 운전사 대신에 누군가가 그 운전석을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면 사실 노동의 제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레버리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는 건 결국 이 알고리즘 자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코딩이 들어가서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는 정지해라, 네.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동해라,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정의해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를 갖추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실 자율주행에서 먼저 이걸 할 거라서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다른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이 먼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네. 로봇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니까 자율주행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실 자율주행하면 테슬라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앞에 선단에 나가 있고 기술 개발도 빠르고 네. 뭐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도 테슬라인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밸류체인 세계를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이게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시켜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테슬라이고 테슬라는 대부분의 것들을 수직 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테슬라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테슬라를 추격하는 뭐 다른 세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출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테슬라를 가깝게 쫓아오는 것들은 이제 중화권의 자율주행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자율주행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바이두의 아폴로 고 같은 경우도 있고요. 포니의 AI처럼 아예 무인 로봇 택시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차량 기반 기업으로는 화웨이 같은 경우도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화웨이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자율주행 차들을
이제 그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레벨들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화웨이의 모든 플랫폼을 활용을 한 그 차량들도 있고요. 네. 일부 플랫폼만을 가져가서 출시하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자체가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테슬라처럼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화권 기업들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계속 설명드렸던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이거든요.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거쳤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깔려있는 1000만 대의 차량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히 앞서 있는 건데 중화권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이제 서구권이라든지 네네. 국내 기업들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게 중국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2024년 7월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승용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초로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025년 8월 침투율이 55%까지 성장을 하면서 네. 5%포인트를 성장을 했고요. 추가적인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분기점이 올해 말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테슬라가 또 저가 전기차를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 전기차들이 2천, 3천만 원대의 저가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투율은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침투율이 올라간다는 건 지금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 전기차를 먼저 얘기하느냐라고 네네.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선 전기차가 선행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선 그 안에서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 있는 반도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해왔던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로 넘어가야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에 기반이 닦여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그 전기차 자율주행을 위한 알고리즘 테스트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대략 한 3천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전기차가 1000만 대 이상이 매년 팔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지금은 테슬라에 비해서 좀 느릴 수 있지만 한 2, 3년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밸류 체인적으로 보기보다는 경쟁 상황을 좀 보자면 서구권,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는 당연히 테슬라를 중심으로 보되 중화권에서 성장하는 자율주행 기업들은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시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을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고 네. 그 외에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중국의 아까 언급한 업체들도 네.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지금도 빠르고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성장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여기도 포트폴리오에 고려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숫자들은 굉장히 좀 러프하게 계산되어 있는 숫자니까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오게 되는 시장 규모의 확산은 사실 10배, 100배가 굉장히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큰 시장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숫자를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올라갈 때마다 항상 언제 팔아야 되지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한 번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율주행을 먼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에셋플러스 관점에서는 저희가 망원경적 시각, 현미경적 시각으로 하는데 망원경적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일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은 OECD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전 세계 차량이 깔려 있는 대수가 한 15억 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급을 대략 한 $5 정도로 환산을 해서 숫자를 보자면 약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 규모가 나오게 되거든요. 4천조라는 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4천조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택을 제외하고 살 수 있는 소매 품목 중에 가장 비싸게 사는 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네, 자동차죠. 자동차의 1년 시장 규모가 대략 한 3천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4천조의 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봐서 택시 정도만 대체한다라고 보더라도 네. 택시 시장 규모가 미국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8빌리언 정도 되고 이게 대략 원화 기준으로 하면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율주행 택시 요금이 기존 택시 대비해서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매출은 한 20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마진은 굉장히 순수한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가야 되는 고정비들이 이미 다 매몰 비용으로 없어진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가 될 거고요. 우리에게 주는 효용도 굉장히 클 텐데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를 따질 때 네. 이익에서 곱하기 PER을 해서 시장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 200조의 매출이고 뭐 이익률을 한 50% 정도 잡으면 100조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 하면 자율주행 시장은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텐데 거기에 20에서 30배 정도의 시장 평균 PER 정도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의 평균 PER 정도만 부여하더라도 2천조, 3천조의 기업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 가치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이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난다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이제 네. 글로벌 시각에서 해주셨고 네. 그 시장을 먹기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선점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예. 밸류를 줄 때도 그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고 우리가 밸류를 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자율주행 쪽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약에 시량을 대략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산해 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해볼 수 네네. 있는데 제가 아까 자율주행에서 조금만 더 얹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추석이니까 뭐 모여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네. 있는데 아주 미래를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로봇 택시를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얘기하면서 사이버캡 행사 때 가지고 나왔던 그림이 뭐였냐면 LA 다저스 홈 경기장 주변에 지금 네. 굉장히 주차장들이 많은데요. 그 주차장들이 녹지로 덮여 있는 상상을 해보는 그림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도심에서 보시면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되게 되고 이동 수단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 되고 저희가 버스보다는 자율주행 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쌀 정도로 네.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게 된다면 과연 도심의 부동산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심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장기적인 생각도 지금 이제 장이 뭐 물론 미국 장이 열려 있지만 한국 장이 열려 있지 않은 시간에 특히 이런 이제 명절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우리가 미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고 작게 한 번씩 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거친 예시이기 때문에 네네. 각자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OECD 평균으로 일일 가사 노동 시간이 가구당 한 4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연간으로 치면 한 1,460시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사 노동이 뭐 4시간이나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그 정도로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가구 수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구 수가 한 20억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까 마찬가지로 시급을 $5 정도로 치면 여기는 4천조가 아니라 2경 3천조의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인구가 훨씬 많으니 가구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차량보다는 가구 수가 훨씬 더 네네. 많고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보다는 가사 노동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효용이 있는 시장이 망원경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게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점에서 한번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로봇의 가격은 2~3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타임 프레임이 얼마나 뒤에 가서 이게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2천만 원 정도로 조금 이제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보고요. 네네. 가구가 20억 가구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매년 로봇을 사지는 않을 테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년 한 2억 가구 정도가 로봇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4,700조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시장보다도 큰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로봇 가격 보통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이면 야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 이제 자율주행을 생각했잖아요. 내가 자율주행 차를 타면서 차를 안 사. 대신에 로봇을 사 이렇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차 사는데 2~3천만 원 썼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로봇도 당연히 할부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10년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동안 타고 또
이렇게 리스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시장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과연 이제 사람들이 이 로봇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받을 만한 제품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로봇은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하니까 이른바 옵티머스라고 하는 테슬라의 이 로봇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좀 움직이는 게 좀 무섭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최근에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머스크도 얘기했던 거는 이건 옵티머스 버전 한 2.2에서 3 사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버전 3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완성도는 이동에 대한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이동에 대한 알고리즘이 완성됐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유로운 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로봇들도 뭐 보스턴 다이나믹이나 유니트리나 이런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갑자기 일어나서 뭐 동작을 취한다거나 이런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선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 노동의 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는 손의 자유도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옵티머스 2세대 버전에서 지금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 그러는데 우리 손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각도 같은 거를 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 손의 자유도가 27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옵티머스 2세대 버전에서 이게 22개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근접했네요. 거의 근접했죠. 그리고 이제 3세대에서는 자유도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바라보게 될 버전 3에서는 확실히 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보여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외부 판매가 개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굉장히 폭발의 시작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투자의 기회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 자유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려면 기술적으로는 뭐가 완성돼야 되고 우리는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기업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메케니컬하게 보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의 부분은 좀 다른 거고요. 메케니컬하게 보자면 관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관절이 굉장히 많고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결국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기업이 정밀 감속기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주도해왔던 시장인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 감속기라든지 이제 이런 그 하모닉 드라이브에서 만들었던 액추에이터 부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서 지금은 현재는 1등이 어딘지 뭐 2등이 어딘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어느 한 기업을 꼽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혜자가 아주 높은 산업은 아직은 아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알고리즘이 먼저 완성되는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등이 만들어지는 서플라이 체인들을 스터디하시면 충분히 뭐 늦지 않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밑으로 달려 있는 생태계는 어마어마할 텐데요.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테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테슬라와 어느 정도는 연관돼서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테슬라는 알겠고 테슬라 외에 이런 밸류 체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조금만 좁혀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내 기업에는 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데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테슬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되 아까 말씀드린 중국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뭐 화웨이는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샤오미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다녀오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소비재 제품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LG나 삼성이 만들고 있는 가전부터 핸드폰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는데 거기에 자동차까지 얹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매장들이 모든 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됐을 때, 자율주행 차량이 됐을 때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가깝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완성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같은 이제 설비들
그러니까 부품들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의 리더스 하모닉 같은 경우도 네. 하모닉 드라이브를 따라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그 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액추에이터 시장의 변화도 같이 좀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 활용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을 따르지만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라이더 센서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헛사이라든지 로봇센스 같이 라이다를 굉장히 싼 가격에 생산을 하고 있는 전 세계 1, 2등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같이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로봇을 개발한다더라, 혹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이 앞으로 로봇을 어떻게 한다더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하게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섹터를 사실 가리지 않고 로봇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걸 지켜보시기보다는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과연 로봇을 완성품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의 하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의 방향성이 먼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실제 가치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기술 동향에 있어서 근접해 있고 빠르게 가는 곳들은 미국과 중국에 좀 모여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실제로 로봇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까지 저희가 살폈네요. 지금까지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와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좀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래도 또 이 무서움 안에서 우리가 또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기술 동향과 함께 자율주행 로봇까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세상을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투자나 세상을 이해하는 데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